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이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종환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위주의를 상징해온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외교안보, 정치,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복원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투데이 핫경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 티타임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협력에 있어서 기업이 먼저 나서서 협력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로 상승했습니다. 이 중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연체율은 전분기보다 0.5%포인트 높아진 1.2%로 드러나면서 2019년 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분양 경기 침체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가 청약홈에 공개된 아파트 청약단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9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1,521만 원 대비 11.7%, 2017년 1,161만 원 대비 46.3% 각각 오른 것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가구 인기가 높은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0년까지 한국의 배터리 수출이 연평균 약 33% 증가하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 0.3% 끌어올릴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반가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각각 33%, 2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유럽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 기술적 우위, 미국의 세액 공제 등을 혜택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전문가 손님들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노성 동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네, 예, 한국의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이 12년 만에 한일 관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한일 관계 개선에 단초를 마련하고 경제 교류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곽 교수님, 현충원을 참배한 다음에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에서 이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회담을 한 뒤에 약 2달 만에 이제 재개된 회담인데요. 어제 회담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 의미 자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소원해졌던 관계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우선 북핵 미사일 위협이 지금 엄청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지금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서 동맹 규합 차원으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고 따라서 동맹 관계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주요 내용들도 보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한다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단을 파견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합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요거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네. 근데 거기 하나에 개인적인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개인적인 총리 개인 차원에서 그게 첨가된다는 데서 조금 진일보된 점이 있다고 보겠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있는 히로시마 한국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동반 참배하겠다. 이거는 이제까지 총리가 참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이트리스트라고 수출 우대 제도에 3년 동안 이제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 검사 면제받는 이 제도를 원상 회복을 한 것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귀국 정상회담 전에 요 이행 사항을 계속 확인해 가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미 간의 안보 협력 차원 NCG라든지 많은 핵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한일 간 또 한미일 관련의 안보 협력 강화 차원으로 우리는 일본의 개입을 우리는 참여를 오픈하겠다. 개방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게 또 하나의 협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에서 보면 요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반도체 동맹 문제거든요. 공급망 안정이라고 보통들 얘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 기업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기업 간의 공조를 강화해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기하겠다라는 내용, 한 7가지 정도가 주요 회담에서의 결정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성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 발언을 한번 되짚어 보면 1998년 10월에 한일 양국 정상들이 이제 공동 선언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힌다고 하면서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만큼 국내에서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일 차례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 기존 것만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주평 교수님 어떠세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인 사람이라면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시다 총리로서는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예측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코멘트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특히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소는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되풀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이제 다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간제지연에서 피해를 받던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말이 추가됐다라는 부분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이제 강제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파 등으로 비롯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이 말을 했다라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용기 있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교라는 게 100% 자기가 주장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진일보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진일보한 측면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기시다 총리 발언을 보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과거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곽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지평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 속에서는 최선의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그 극우 쪽 이쪽의 힘이 굉장히 그 강하게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아베 정권 때는 봤지만 뭐 진일보가 아니라 그때는 뭐 완전히 대립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베를 이어받은 정권이라고 그러는 기시다 쪽에서 현재 이런 일본의 정치 상황을 감안하고라도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플러스 개인적인 소회를 넣거든요. 아주 아픈 감정을 공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기대 이상의 어떤 발언을 얻어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100% 가져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익이라는 내셔널 인터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나라든지 그것이 특히 민주내각처럼 선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면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다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보통 외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컵에 물잔의 반이나 찼다고 보냐 아니 또는 반밖에 안 찼다고 보냐를 보통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시각자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공평성의 자기 주관적 인식이라고 그러는가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게 외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지금 상황, 일본의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시다 총리로서는 최선의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잔의 반을 이제 채우면서 이번에 다시 답방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반을 채우는 어떤 그런 의미의 행사들이 쭉 이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지평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비슷한 말씀이고 아무래도 최선의 뭐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보다는 일본의 국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결국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파적인 생각을 조금씩 개성하면서 후세대를 위해서도 교육을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일본 사람이 변하도록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말은 했지만 분명히 이 어려운 외교 상황에서 진일보된 입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같이 이제 양국 영토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후쿠시마 그 원전수 방류 문제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결정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지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제1원전이죠. 오염수 방류 문제는 사실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지 우리 소관 사항은 네. 아닌데 이게 이제 방류하는 쪽도 동해 쪽이 아니라 저 태평양 쪽으로 이제 방류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흐르는 쿠로시오 난류라든지 여러 가지 해류가 있어서 그게 섞이는데 얼만큼 이게 다일류트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이게 퍼져가지고 그냥 흡수해도 괜찮을 정도로 되고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요것이 문제라서 사실은 동해 쪽이 아닌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수용하겠다고 그러는 건 사실은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IAEA 소관이지 이게 한국의 소관도 아니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WTO에 제소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수출 금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양국 간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시찰단을 허용하겠다고. 그것도 전문가 시찰단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IAEA가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역할, 다시 말하면 확인 절차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 시찰단이라는 게. 그런 걸 보면 큰 양보를 얻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이 특히 후쿠시마 그쪽에서 원전 폭발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주민들이 갑상선암이 많이 걸렸다는 요미우리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전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오염수를 지금 저장했던 거를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한테 실제로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돌아서 언제까지 이게 다일류트 영어 표현이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희석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또 거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배려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선언적 의미보다 이제 기존의 그 각종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선언적 의미에서 이제 현장 시찰단까지 진일보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런 후쿠시마 원전수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실제 어떤가요? 내부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입는다면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의 오업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불만은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나 IAEA에서 검증하고 있는 거는 이제 후쿠시마산 오염수라고 우리나라는 말을 하지만은 일본 사람이나 IAEA는 초리수라고 하는 한번 이제 정화를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유해한 핵물질을 제거하고 그래서 어떤 원전에서도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버리고 있습니다만 삼중수소만 이제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한 논리가 진짜로 맞는 건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만약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은 우리가 그 쓸데없는 불안을 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거가 반출될 때 우리는 과학적으로 괜찮은데 괜찮지 않다라는 여론이 계속 확산되면은 우리나라 어업이라든지 뭐 일식 식당들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은 중요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없다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우리도 여론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과연 그 참관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그걸 현장 시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단계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뭐 그거 IAEA에도 우리 한국 사람이 과학 기술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가 분석한다면은 뭐
결과를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각종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직접 조사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그 여러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지난번에 이제 방미 때 워싱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또 한일 양국 정상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같이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과연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 이런 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북핵이 이제는 뭐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핵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 핵탄두를 구체적으로 쏴서 이것이 이제 공중에서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열을 얼마나 견디낼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거리는 미국이나 뭐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도 사격할 수 있는 게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 요게 지금 확실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핵 노출에 공유되고 공동으로 노출되고 있는 한미일 간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한미 안보 동맹을 해서 지난번에 NCG를 합의를 했듯이,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또 있어요. 그 다 차원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3자 차원에서, 왜냐하면 공통으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오픈이 돼 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안보 협력 문제는 우리가 이제 통상을 얘기할 때는 조금 손해 보느냐 남느냐의 문제지만, 안보 문제는 이거 죽느냐의 문제고 존재냐 비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 분야가 특별히 요새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번 정상가비에도 급격히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특히 이제 가치 동맹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것은 우리의 시용을 또 점점 더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이유가 된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런 안보 협력 강화는 양자뿐만 아니라 3자 차원에서도 공통으로 이걸 직면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강화 협력 관계는 분명히 추진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평 교수님, 일본 입장에서도 이 안보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일 텐데요. 그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도 같이 판단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일본이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상, 뭐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서둘러서 온 거는 원래 예산보다는 빨리 오게 된 부분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이 강화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방위 비율을 GDP 1%에서 2%로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제2의 군사비 지출 크기 되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시점인데, 다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군사 동맹은 아직 아닙니다. 지소미아 정보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지소미아 정보 협정을 강화하는 부분이 초점이 될 것이고, 또한 일본이 동해상에서도 군사 활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일 간에 우발적으로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막기 위해서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하고 서로 충돌을 피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외교 안보 측면에 그 안보 논의도 강화됐지만 이번에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경제 안보 측면, 경제 협력 측면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곽 교수님, 경제 분야의 협력 주요 내용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동맹으로서의 협력, 그것이 옛날처럼 그냥 안보하면 군사적인 협력, 뭐 공동 작전 수행 이런 쪽의 안보 협력이 아니라 요즘 쪽에서의 안보는 소위 말해서 경제 안보예요.
모든 주요 첨단 무기나 레이더 이런 것, 그다음에 자율주행 드론이라든지 그게 전부 반도체나 기초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요즘의 안보는 경제 안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경제 안보에 대한 협의 내용으로서 한 것이 우선 경제 분야의 협력체를 재가동하겠다 하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를 합의하겠다 했다는 정도 우선 들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첨단 산업에 교류를 하겠다. 우주, 양자 분야, 그다음에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 공동 연구와 R&D 협력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노선을 확대를 해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의 2배 수준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로 증설하기로 이제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처음에 모두의 얘기를 드렸지만 반도체 공급망의 어떤 확보입니다. 한국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들 간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서 2019년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됐던 그런 상황을 복원을 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앞으로 이행을 상황을 점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제 관련 안보 내용으로 주요 협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첨단 산업부터 항공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경제 협력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이었죠. 실제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면서 그 소부장 이런 것들과 직결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경색이 되고 양국 관계가 참 안 좋았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를 재지정하면서 복원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지정하기 전에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부터 살펴봐야 네. 복원의 의미가 이제 드러날 것 같은데요. 우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우리 경제에 있었어요.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 국산화 대체율이 높아졌거든요. 거기 이제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불화수소하고 포토리지스트 요것들이 이제 거였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가 이루어져서 일본 이외의 딴 나라에서 이제 수입하는 그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또 있었어요. 우선은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재 장비에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같은 경우 99.8%의 순도 보장. 이건 일본의 몇 개 화학회사고 두 개가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하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생기고 또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해요. 멀리서 국내 공장도 있다가 이제 멀리서 들여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원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는 비교 우회에 의한 무역 이득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급망 안정성을 다시 복원을 해서 오는 무역 이득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맹 차원에서의 경제 안보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요새 이제 많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니어쇼어링, 뭐 프렌드 쇼어링.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또 그다음에 무슨 리쇼어링 다시 국내로 복귀 요거만 생각하다가 요새 달라지고 있는 형편이 그만큼 공급망이 복잡해졌다는 얘기고 코로나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 공급망 자체가 계속 끊기고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한 번만 끊겨버리면 전기 나가거나 이 소재 끊기면 우리 요소수 사건 보세요.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공장을 그때 원가가 안 맞아서 중국으로 넘겼을 뿐인데 바로 이런 사태에서 보듯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짜였던 공급망 복원이라는 안전성 확보, 두 번째 문제는 비교에 따른 무역 이득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이트리스트로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 부분은 계속 강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일본이 아주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공급망이 복원되면서
더 저희 경쟁력이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산화가 되어 있는 공장을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다시 요소수 이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그것처럼 국산화할 수 있는 건 계속하고 그만큼 이득은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제 각종 첨단 기술에 있어서 우리 한일 양국이 공조를 다시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EU라든지 각 경제 공동체들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공급망 복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양국이 강하게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게 대외 경쟁력이 더 강해진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첨단 반도체나 배터리에 있어서는 소부장, 이 첨단적인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소부장 기술은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에서 후콘정,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가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미세 가공이 어려워지면은 이것을 층층으로 입체로 쌓아 올리는 이러한 3D 기술도 중요해질 텐데 이 부분이 일본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공급망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TSMC하고 협력을 하고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들이 오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춘추히 강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강한 공급망, 차세대 기술에서 한일을 주도한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 능력이 세계 반도체 산업, 첨단 산업의 키포인트가 된다면은 일종의 무역 통상 압력으로서 이것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일은 자유로운 무역, 개방적인 사업 환경을 원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차질을 빚었는데 미국의 IRA라든지 유럽의 국산화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교류라든지 어떻게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그 기기에 맞는 전략을 건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일 양국이 공급망을 복원하면서 강한 결속을 가질 때 대미 경쟁력, 대중 경쟁력, 대이 경쟁력 이런 것들이 대EU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과학법이죠. 반도체 앤드 사이언스니까 반도체 과학법하고 를 내놓으면서 EU도 대체 유사법을 또 내놨거든요. 반도체 지원법을 내놨어요. EU도.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국 투자 유치와 자국 기업의 우선 지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외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 대신 뭐 기업 내부를 공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잉여 소득이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공여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만 일명 이렇게 바닥으로의 경쟁 상황이 지금 레이스 투 더 바텀이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명 반도체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 양국이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의 이런 공조나 협력 가능한 분야는 굉장히 넓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산 기지는 한국이에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60% 이상이 한국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TSMC라고 얘기할 때는 파운드리 분야, 설계를 위탁 생산하는 분야는 TSMC가 많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만 또 공급하고 소재하고 장비는 일본께 강하단 말이죠. 요 두 개가 협력하면 이런 양국이 커다란 EU나 미국이라는 큰 도에서 지원법 만들어서 예산 막 치고 흔들 수 있는다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 능력 좋은 두 나라 뭉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으로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은
산업회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끼워서 어떤 방법으로 협의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변하더라도 초당적인 이슈로서 이것은 이런 경제 안보 협력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움직이지 않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 요것이 이제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공급망 복원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장점이 잘 버무려져서 대외 경쟁력이 강해지기를 바라봅니다. R&D에 대한 공조도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R&D 첨단 산업은 국가 안보랑 연결이 되고 있어서 한일 간에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동안 한일 정책 당국의 대화나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협의를 복원을 하고 정부 산하, 산자부라든지 그런 산하의 연구기관들하고 일본의 경산성의 연구기관끼리 프로젝트나 기술 협력에 관한 협의나 협력 MOU를 맺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차근차근하게 실행해 나가면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첨단 산업 중에서 이번에 나왔던 우주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미국하고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미일의 협력, 일본은 서부장이 강하고 우리는 모듈에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이라든지 설계에 특화된 우주 개발 협력이 삼국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첨단 이제 교류, R&D 교류에 이어서 민간 부문의 교류도 굉장히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항공 노선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복원하는 문제부터 청년층 교류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항공이라든지 청년 교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본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한 10%대로 낮기 때문에 이제 뭐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소멸되는 위기에 있는 그러한 경제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각 지방에 여행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일본의 지방 경제 인프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골든 위크 황금 연휴 기간에 일본 사람도 많이 찾아왔습니다만은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년끼리 교류를 해야 서로 알게 되고 한일 간의 차세대 협력이라든지 기술 협력 그리고 뭐 문화 콘텐츠 협력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양적으로만 볼 수 없는 질적인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이런 문제들까지 각국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고 소비도 진작하는 이런 일들을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저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다시 재지정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곽 교수님께서 우리가 양국이 경색되면서 소부장에 있어서도 장점도 분명히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기술력도 강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수급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면서 분명히 강점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양국이 다시 공급망을 복원하면서 더 추가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경쟁력이 핵심인 반도체 한일 공조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소부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의 효과를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면 크게는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분야, 그다음에 위탁 생산이라면 파운드리 분야,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이라고 해서 제조 후 공정 과정 이렇게 네 가지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반도체 산업 구조거든요. 각 산업에 따라서 소산업 분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점이 있는 메모리 분야를 우선 살펴보면 소재 장비는 일본 꽤 많고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이 소재 장비. 그다음에 이제 설계는 미국에 이제 주로 갖고 있는 특히 IP 같은 거를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해서 미국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설계국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대체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TSMC라는 파운드리에 강한 TSMC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 분야에서도 초정밀 노관 장비 생각하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전이라고 할 만큼 큰 산업 꼬리가 굉장히 긴 연관 산업 꼬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4가지 과정도 있지만 각 산업의 기업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런 기업이 반도체 산업인데 이런 측면에서 양국 간 공조의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소재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따라서 미중 갈등에 의해서 와해되고 있는 이런 공급망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직수출 문제도 이제 해결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유럽이나 인도 그다음에 중동 등과 같은 여타 시장 진출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게 메모리 분야는 14 분야, D램 부분은 14 나노미터급.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쪽으로 쌓는 분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건 40%를 거기서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18나노로밖에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첨단은 어차피 장비를 수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유예를 2년 동안 얻어낸다고 그러더라도 어차피 중국의 시장에서 생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범용만 생산해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구조고 반도체가 또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시장은 직수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 상황은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럽 시장이나 인도, 중동 같은 이 시장들 갑자기 빨리 크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빨리 확보해서 이런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통해서 공급을 늘려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보니까 일본 이제 경색이 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떨어지고 있었고 그 반면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그 공급망을 복원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소부장 수입 의존도의 이런 패턴도 비율도 바뀌겠네요. 아까 얘기한 수입선 다변화 측면이었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요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중국은 점점 높아서 28.3에서 29.9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18.3에서 수입 의존도가 15.0으로 해서 일본에 떨어진 3%의 거의 반 정도를 중국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한 소부장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중국이 일본 기업이나 소부장 기업을 대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 데이터만 보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하는 것은 소부장을 일본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이지 대체 효과를 중국이 대체한 거를 우리가 리커버하겠다 그런 효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상당히 저희가 높은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기술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가겠네요. 특히 이제 일본이 강한 게 이제 소재하고 장비 쪽이 강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제조에 강하죠.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제조가 이렇게 늘려서 낸드는 쌓는 거고 이건 D램은 좁히는 거거든요. 얼만큼 좁은 공간에 많은 걸 하느냐가 이제 그건데 여기까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재와 장비 실험 그다음에 부품 같은 개발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 공급망이 뚝 잘린 그런 상황이 와버렸으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이죠. 지난번에서 코로나에 대한 충격,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동맹의 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 배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일부라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동맹복원 차원이라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바람직한 행동이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협력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제대로 복원될 것으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 교수님 그 여러 단절됐던 것이 이제 복원되는 과정 중에서 2016년까지 있었던 양국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 부분도 다시 복원한다라고 양국이 협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시점에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일 간 플러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 이런 틀에서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한미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일 재개 회의,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회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야기가 좀 중단됐습니다만은 이제 통화 수합 그것이 뭐 한일 간에 어렵더라도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이러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이 재계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3국의 협력 자원을 어떻게 안전적으로 조달을 할 것인지 이러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특히 수소와 같은 한일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논의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 문제라든지 그 금리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국의 그 관심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재무장관 그 양국 회의를 다시 복원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일 간의 금융 협력 분야는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엔 수합이라고 하는 통화 수합 문제죠. 엔화는 뭘로 알려져 있냐면 국제금융사회에서 안정 통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화 수합의 기제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14개월째 계속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외환 위기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안정 통화로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원화는 더 떨어지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상한 형태가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 엔 가치가 그래야 되는데 따라서 양국 간의 이자율 격차가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어떤 이런 통화 공급 이런 가능성도 이제 해서 이런 원엔 수합이라든지 위기 시 중요한 이런 방지 대책을 금융 분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지금 만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경제 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봤는데요. 이 교수님 오늘 전체적인 한일 양국 정상회 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 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좋은 시초가 되지 않을까. 한일의 협력에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한일 간의 마찰로 인해서 위기를 피했다. 이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짧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경제적 성과를 저는 복원과 강화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해서 실천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고 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초당적인 이슈로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양국 그 관계가 복원과 강화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로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님,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수, 금, 양일간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 1주년 성공과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